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너리즘이라고 불리우는 후기 르네상스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가 볼까요? 자, 후기 르네상스 예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너리즘이라고 불리우는 시대에 도래했는데요. 미켈란젤로의 건축에서 유래된 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매너리즘이라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 매너리즘은 전성기 르네상스 건축과 마찬가지로 과거 양식의 규범을 모방하지만 다양하고도 의도적이고 또 독창적인 건축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발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탈리아어 매니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양식 또는 기법 등을 뜻하는 말인데요. 예술과 문학에 있어서 지나치게 독특한 수법에 집착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디자이너가 너무 곤조, 디자이너가 너무 자기 지상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의 공간을, 타인의 공간을 디자인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튼 창조성을 배제한 채 외면적인 것에만, 외형적인 것에만 집착한다는 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기 르네상스의 예술에 이어서 발달된 이 후기 르네상스 예술은 균형과 안정을 추구했던 중세와는 다르게 불균형과 불안정을 추구해서 그것을 조금 즐긴다고 할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희열, 이런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미를 추구한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반감, 돌파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불안감, 의도적인 구조와 몽상적인 공간 분위기, 그리고 기계스러운 배경, 그리고 과장된 인체의 비례를 통한 그런 표현들은 시대 정신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추상적 볼륨으로 처리된 길쭉한 인체 표현, 그리고 개인의 환상에 치우친 분위기, 그리고 다소 과장되고 비합리적인 표현으로 작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고자 했던 후기 르네상스 매너리즘 예술가들은 반고전주의적 자세로 새로운 예술 시각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러한 반감을 가진 예술가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고 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밑에 보고 계신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자, 1소점 투시도를 사용을 해서 딱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머지 양쪽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너리즘 후기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은 벌써 2소점 투시도입니다. 그래서 틴토레스가 그린 2소점 투시도에 물론 화면의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2소점 투시도를 사용을 해서 공간감 있고 역동적이고 또 배경도 약간 기계스러우면서도 독창적인 표현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후기 르네상스 건축 사례입니다. 첫 번째 건물은 줄리오 로마노가 설계한 팔라쪼 텔테입니다. 우리 팔라쪼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팔라쪼는 상업으로 부자가 된 신흥 부자 세력들의 고급 저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평면의 형태는 이 커다란 사각형 메인 건물 주변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혹은 6개, 요거까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 낮은 5개의 건물이 정방형에 가까운 커다란 개방된 마당 주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가운데 중정이 이렇게 크게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 출입구 전면은 낮고 긴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전면 게이트는 전면 파사드 가운데 중앙 현관은 3개의 똑같은 형태의 주 출입구와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아치의 양쪽으로는 하나, 둘, 셋, 넷 양쪽으로 4개씩 창문 베이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쪽 전면은 3개의 출입구에 이렇게 이중으로 된 이렇게 아치가 거대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커다란 기둥으로 강조되어 있고요. 끝부분은 2개씩 된 요 하나, 둘 붙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둥과 피어들에 의해서 거대한 입구 페디먼트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한 페디먼트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짝 과거에 초기, 중기 르네상스에서 있었던 배열과 비례에 본인만의 독특하게 살짝 튀어나오고 또 살짝 기법을 달리 사용을 해서 표현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안 와닿으실 텐데요. 다음 장에 들어가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드레아 팔라디오입니다. 이 안드레아 팔라디오 이름 기억해 놓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동안 르네상스의 많은 건축가, 작가들을 이름으로 언급했는데요. 이 안드레아 팔라디오도 꼭 알아놓으셔야 될 분 중에 한 명이니까. 자, 안드레아 팔라디오는 후기 르네상스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냐? 르네상스 초기 건축가인 알베르티에의 건축 이론을 추종해서 수직적 관계, 즉 비례를 기본적으로 하는 구성 원리로 하는 건축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는 사뭇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건축 사설을 저술해서 고대 건축과 자신의 작품을 분석, 비교 설명하는 책을 작성을 하고요. 또 팔라디오의 작품은 명백한 대칭적 설계로 보이지만 데칼코마니처럼 딱 대칭적 설계로 보이지만 살짝 미묘하면서도 의식적으로 비대칭적인 모습으로 설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공간의 모순성, 복합성 이것들로 가득 찬 최상의 매너리즘 건축가였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본인의 개성을 르네상스 건축에 심었던 그런 건축가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담았는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기억하세요. 안드레아 팔라디오. 자,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팔라조 키에르카티입니다. 정면부, 그러니까 요 정면부, 요 부분, 정면부의 중앙부가 앞으로 다소 살짝 튀어나온 2층의 주랑으로, 2층의 여기도 베란다처럼 2층의 주랑으로 구성된 그런 건물인데요. 팔라조의 정면에 주랑에 모티브를 적용하는 기법으로 독특한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층과 2층 전체를 전부 주랑으로 계획했다가 2층 전면부, 이 부분이죠. 2층 전면부의 벽을 사용하도록 설계를 변경했다고 해요. 왜? 이를 통해서 벽과 주랑의 대조라는 중요한 테마가 생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기둥으로 쭉 했다가 거기를 좀 닫아서 좀 독특하게 해보자. 이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그 전에는 과거의 기둥 건축, 쭉 고대 로마 그리스부터 오던 그 기둥 건축을 그대로 사용을 했었지 거기를 벽으로 막을 생각을 못 했었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냥 막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때는 조금 그렇지 않았었나 봐요. 어쨌든 그를 통해서 주랑, 기둥과 벽의 대조라는 중요한 테마가 생성이 됐고요.
그렇게 막다 보니 또 다른 비례가 생성이 됐겠죠. 이처럼 고전적인 실루엣과 정확한 기하학적 균형을 바탕으로 해서 이 팔라디오 작품 중에서 최고작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요. 영국의 최고 고전 건축물 중에 하나인 그리니치에 있는 퀸스 하우스, 이 바로 밑에 있는 게 사실은 퀸스 하우스입니다. 요거가 팔라디오가 설계했던 건물이고, 이 퀸스 하우스가 이 저택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영향보다는 조금 뺏겼겠죠. 네, 그래서 위에 지붕 위에 있는 이런 석상들까지도 비슷하게 이렇게 뺏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 조르조 마졸레 성당입니다. 역시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설계를 했는데 고대 신전과 기독교 교회의 특징이었던 삼낭식 하나, 두 개, 가운데 끝부분 삼낭식 바실리카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전면을 결합했어요. 그래서 전면부는 알베르트의 성 안드레아 성당의 평면과 매우 유사하다고 해요. 어쨌든 성당의 정면은 높은 주량부, 요게 전면부인데 높은 주량부를 기둥 위에 이런 거 위에 또 기둥을 두어서 높은 주량부를 4개의 대원주와 엔타블레처, 페디먼트 등의 고대 신전 형식으로 이렇게 꾸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기둥 하부에 있던 장식과는 조금 또 사뭇 다른 밑에 받침이 이렇게 높아졌고요. 거기에 기둥이 생겼고 주두가 이렇게 페디먼트들을 쫙 받치고 있는, 그래서 더 뭔가 위로 딱 더 상징적으로 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 렌테토레 성당입니다. 베네치아에 있고요. 베네치아 배를 타고 쭉 들어가다 보면 이 성당이 멀리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성당의 전면, 이게 전면인데요. 가운데 사진이 전면은 상하로 분리된 3개의 페디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쵸? 아닌가? 요쪽을 말하는 건가? 아무튼 페디먼트가 3개로 하나 이렇게 겹친 거죠.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어쨌든 페디먼트가 다른 건물에는 하나인데 이 건물에는 분리된 3개의 페디먼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착 기둥의 둥근 형태와 필라스터의 평평한 형태 사이에 탁월한 대조감.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둥근 기둥이 아니라 둥근 부조 형태의 필라스터, 그러니까 기둥을 부조 형태로 꾸민 건데요. 하나는 사각형의 기둥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형 기둥 형태, 다시 작은 원형, 큰 원형, 다시 사각형의 큰 필라스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다시 네모,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통해서 탁월한 대조감을 표현해냈고요. 또 내부에서 보면 중앙 집중식 건물 형태를 바실리카에 살포시 녹아 넣은, 바실리카는 커다란 이런 사각형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둥, 그 밑에 이렇게 기둥 받침돌이 굉장히 높아서 살포시 용해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장식이 거의 없는 간소한 방으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설계한 빌라 로툰다입니다. 로툰다라는 뜻, 이렇게 가운데가 원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민설계가 저기 이태원에 있을 때 이태원 지하에 로툰다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면을 쫙 연결하면 커다란 원형, 극장처럼 원형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작은 음악회, 시낭송대회, 뭐 각종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열렸던 적이 있는데요. 민설계가 갑자기 조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
사옥을 파는 바람에 우리나라 1.2세대의 민설계가 가지고 있는 이 로툰다라는 실내 디자인 업계의 상징적인 공간이 없어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로툰다를 여기서 뺏겨 갖고 왔던 건데요. 어쨌든 이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설계한 빌라 로툰다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 집중식 정방형 평면으로 되어 있고요. 완벽한 대칭성을 자랑하면서 이 중앙의 로툰다는 위에 커다랗게 돔으로 덮여진 원형 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형상의 사면, 10주가 배열된 돌출 현관, 그리고 감각적이면서 기능적인 4개의 현관에서 각기 다른 전망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빌라가 무슨 뜻이죠? 네, 빌라. 빌라는 지금 말로 하면 저 시골 도외지에 있는 부자들의 별장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빌라라고 불렀다. 빌라는 고급 주택인데 이쪽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별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른 조망을 사각형의 다른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현관 측면의 벽은 아치로 뚫어서 여기 보시면 측면에 이렇게 아치로 뚫어서 햇빛과 태양이 주는 음영 그 변화를 통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공간에 넣으려고 했고요. 또 지붕과 모서리에 놓인 이런 커다란 조각상들은 주요한 수직축을 만들어서 주위 공간으로 확장, 연장시켜서 더 높은 수직적 상승감을 마치 부유해 있는 것 같은 공간을 만들고자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고전적 건축 요소였던 기둥,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쓰였던 고대 요소인 엔타블레처, 페디먼트 등을 사용을 해서 비례 체계를 만족스럽게 만들고요. 또 전체 건물을 순수한 예술 작품의 하나로 계획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커다란 예술로 이 건물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후에 지어진 다른 많은 빌라의 모델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정성을 들였던 건축이고요. 아직도 하나의 기준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뒤쪽에 가서 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그 결과 다다음 자인가 에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빌라 로툰다 뭐라고요? 많은 빌라의 모델 프로토타입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존재 가치는 다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중기 르네상스와 후기 르네상스였던 매너리즘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중기 르네상스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안전을 토대로 고요한 평형, 수평적인 건축을 했다고 하면 그거의 반감을 살짝 가지고 불균형과 부조화 그리고 불완전한 회화에서도 1소점 투시도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보여드렸고 또 2소점 투시도의 최후의 만찬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왜곡과 과장 그리고 기존 법칙과 기대로부터의 임의적인 이탈 나 좀 다르게 볼 거야 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왔고요. 또 중기 르네상스가 비교적 독립적이고 완벽한 단위들의 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하면 매너리즘 시대, 그러니까 말기 르네상스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중기 르네상스는 이상적 이미지를 표현했다면 말기 르네상스는 인간의 처지를 표현하고 인간이 점점 더 그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중기 르네상스가 이상적인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하학적으로 처리된 정적인 완벽성을 보여줬다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신 말기 매너리즘은 인간의 감정에 관련해서 각기 계획된 각각의 장소의 다양성, 그리고 그 장소에서 자연과 빛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며 상호 의존적 체계로 이해할 수 있고 통합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매너리즘 건축이 후기 르네상스가 이후 건축에 미친 영향은 어떨까요? 네. 매너리즘 시대의 산물들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건축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또 한번 언급이 될 텐데요. 초기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이 매너리스트 건축을 재발견해서 이를 이탈리안 스타일, 이탈리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자신들에게 꼭 부합하는 그 어떤 것으로서의 매너리스트 건축을 재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융통성 없었던 고전의 부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개성을 가질 수 있는 건축 부분의 돌파구로 보여집니다. 또 영국의 18세기 건축, 우리 산업혁명 시대의 18세기 건축은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안드레아 팔라디오 형식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안드레아 팔라디오 양식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팔라디오의 건축의 리바이벌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영국의 또 식민지였던 그쵸? 청교도가 이렇게 넘어와서 미국에서도 팔라디오 양식은 공공건축에 주로 적용되면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상을 표현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팔라디오 양식은 공공건축에 주로 적용이 돼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이상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기둥식으로 만들고 페디먼트를 위에 세우고 정방형의 대칭 형태를 만들고 가운데 돔을 씌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도 뭐가 있어요? 국회의사당은 건축 설계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야, 저 가운데다 돔 얹어. 돔 여기서 봤으니까. 왜 기둥으로 되어 있어? 이 기둥은 대칭형의 어디에서 온 거고 민주주의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펼쳐진 거야. 우리는 미국과 영국, 특히 미국을 많이 본따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뭐 나중에 배울 루이스 칸의 국회의사당, 어느 나라의 국회의사당하고는 또 다른 그런 이렇게 조합된 민주주의의 산물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팔라디오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대표한다고 하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어디냐? 백악관입니다. 백악관 건물도 이렇게 대칭형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대칭과 비례 그리고 균형의 원리가 미학적으로 강조되면서 예술에 반영된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예술과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을 고전주의 예술이라고 부르는데 고전주의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균재미에서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균재미는 수학적 비례 체계와 대칭의 원리와 직결되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대칭의 힘은 평형점이라는 물리적 의미 이외에 강한 정신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또 대표하는 그런 건물이라고도 불리우게 되는 거고요. 또 고대로부터의 대칭은 질서와 권위를 나타내는 강력한 디자인 어휘로도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적인 건물을 만들고 있고요. 또 실내 건축 공간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대칭적인 공간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 하면 명품샵 이런 데 가보면 대칭적인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 또 권위를 나타내는 공간 무슨 대장이 딱 한가운데 앉아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공간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인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의 구성과 또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이 당시에 정신적 의미를 불어넣은 대칭적 공간들을 현대 건축 공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 거의 후기 르네상스 건축이 될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안정된 비례 효과, 수직선이 아닌 고딕 시대의 수직이 아닌 수평선을 강조를 하면서 대칭적인 인면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비례감을 공간에 표현할 수 있었고요. 또 시각적인 효과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썼던 석공, 코니스, 난간, 기둥들을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했다. 세 번째, 일정한 형태나 공간의 반복을 통해서 권위를 나타내고 또 질서를 나타내고 대칭의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그래서 건축의 모든 부분들은 전체에 귀속되어 있는 통일감을 표현한 것이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건축이 이 르네상스가 가진 건축적 특징만, 건축 언어만 가지고 와서 다시 재사용해도 무관하고 또 지금의 건축과 많이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후기 르네상스 건축을 마치면서 전체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